평온한 일상의 수면 아래에서는 언제나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2026년의 서울. 화려한 마천루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활기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불리는 단기자금 시장에서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던 국고채 금리와 기업 보증 어음 사이의 간극, 즉 신용 스프레드가 단 며칠 사이에 0.1%포인트 벌어졌습니다. 대중은 체감하지 못하는 이 미세한 변화가 사실은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의 위기는 항상 모두가 낙관에 젖어 있을 때 혹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지표의 뒤틀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동남아시아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때 많은 이는 한국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0.1%의 환율 변동이 트리거가 되어 국가 부도라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0.1%의 신호는 단순한 노이즈가 아닙니다. 가계부채 2천조 원 시대 한계 기업의 급증, 그리고 고착화된 고금리 환경이라는 하얗고 위로 떨어진 작은 불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미세한 신호가 가리키는 종착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마주한 진짜 위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던 수많은 경고음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0.1%라는 이 차갑고 냉혹한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의 지하 심층부에서는 자산 가치의 재편과 부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미세한 진동이 당신의 자산, 당신의 일자리,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뒤흔들 것인지에 대한 잔인한 진실을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붕괴의 전조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탄생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의 지문은 가장 먼저 시장의 가장 민감한 곳, 즉 채권 시장에서부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근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소리 없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CDS, 즉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은 국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이 수치가 오른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이 한국 경제의 부도 위험을 이전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환율이 1,400원 선에서 방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이 금융권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의 건설 현장들이 멈춰서고 중소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현상은 단순한 업계의 불황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하수구가 막히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직전까지 대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1%씩 오를 때마다 시중은행의 대손 충당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며 이는 곧 시중의 자금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는 돈가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다중채무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어 억지로 영업을 이어가는 이들의 한숨은 통계청의 고용지표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현실입니다. 0.1%의 연체율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신호탄입니다.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고금리가 상수로 자리 잡은 뉴노멀의 시대에 부채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소해 보이는 지표들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경고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 충격이 발생하는 작동 원리는 물리학의 임계점 원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을 때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단계에서는 아무도 재앙을 예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압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작은 틈새는 순식간에 댐자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합니다. 한국 경제에서 이 수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낮은 금리 덕분에 빌린 돈으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리는 연쇄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가 유지되려면 자산 가격이 끊임없이 오르거나 금리가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 고리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버립니다. 금리가 1%에서 2%로 오르는 것은 단순한 1%포인트의 상승이 아니라 이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역자상 효과는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킵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가게가 지갑을 닫으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투자를 철회합니다.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즉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의 초입입니다.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에 노출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환율의 움직임 또한 이 메커니즘을 가속화합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다시 금리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여 가계의 숨통을 조입니다. 0.1%의 금리 차이가 국가 간 자본 이동을 결정짓고, 그 자본의 이탈이 한 국가의 통화 가치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과정은 매우 기계적이고 냉정합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경제적 연결망 속에서 나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 자산의 구조가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면 지금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은 머지않아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파괴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기반 경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이자 공포의 본질입니다. 글로벌 사례를 통해 본 경제 위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교훈을 남깁니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특히 뼈아픕니다. 한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책과 과도한 외채 누적으로 인해 만성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된 나라에서 국민은 오늘 번 돈을 오늘 다 써버려야 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0.1%의 환율 변동이 아니라 100%, 1000%의 물가 상승이 일상이 된 곳입니다. 그리스는 또 어떻습니까? 유로존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을 이어가다 결국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탈세, 그리고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이 결합했을 때 국가의 기초 체력이 어떻게 고갈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터키의 사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앙을 증명합니다.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금리를 결정한 결과 미라와 가치는 폭락했고 중산층은 붕괴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의 저주에 빠져 단일 품목인 석유에 의존하다 유가 하락과 함께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가 닥치기 전 내부에서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들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건실한 경제지표를 자랑했지만 단기 외채 관리 실패와 정경유착의 폐단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구제금융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0.1%의 외환 보유고 변동을 예의주시했던 소수의 전문가만이 파국을 예견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비슷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그리스의 재정 적자, 터키의 통화정책 실패는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어 현재의 풍요를 즐긴 대가는 반드시 혹독한 미래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가 마주한 인구 절벽과 생산성 저하는 이들 국가가 겪었던 위기보다 더 깊고 장기적인 침체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위기의 징후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수출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과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갉아먹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어 내수 경제를 지탱하던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 압력이 거세지면서 소위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2030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느라 소비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영향은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저금리 환경에서 연명해온 좀비 기업들이 고금리와 원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면서 실업률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업 문제를 넘어
숙련된 인적 자원의 이탈과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뇌관인 부동산 PF 부실은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조짐을 보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 돈이 가장 절실한 서민과 중소기업부터 자금줄이 마르게 됩니다.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하강 압력을 만듭니다. 0.1%의 금리 인상이 누군가에게는 몇십만 원의 이자 추가 부담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조 원의 유동성 증발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현상 속에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과거의 위기가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에서 기인했다면 지금의 위기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잠재 성장률 하락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얽혀 있어 훨씬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함의 실체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구조적 침몰에 대한 공포입니다. 위기가 고조될 때 시장의 눈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입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정책 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질까 두렵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며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0.1%포인트의 금리 결정 뒤에는 국가 경제의 명운을 건 처절한 수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거 한국 경제의 보루였던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 하지만 얼어붙은 시장 심리는 쉽게 녹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면 환율이 요동치고 긴축을 강화하면 민간 경제가 질식하는 이 모순된 상황 속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 쏟아붓는 막대한 공적 자금은 결국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정책 당국이 내놓는 연착륙이라는 단어는 역설적으로 경착륙의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연일 건전성 관리를 외치며 은행들을 압박하지만 시장의 불신은 CDS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카드는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0.1%의 금리 조절로 거대한 경제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이미 파고가 너무 높습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내리기에는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갈등이 너무나 큽니다. 정책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공포는 실체가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거대한 경제적 풍랑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는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0.1%의 수익률에 매몰되어 위험한 자산에 뛰어드는 대신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고금리 시대의 빚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지출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재테크도 무의미합니다. 고정금리로의 전환이나 대출원금 상환을 통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운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함으로써 환율 변동과 국가 리스크에 대비하는 개인적 차원의 외환 보유고를 구축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우하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갈 때 비로소 부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 또한 재점검해야 합니다. 과실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소비로 전환하고 예상치 못한 소득 절벽에 대비한 비상금을 마련하는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자산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냉정을 유지하며 핵심 자산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나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와 산업의 재편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0.1%의 지표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유연함이 개인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은 결국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0.1%의 신호가 알려준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저금리와 저물가, 그리고 끝없는 자산 상승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거품이 걷히고 민낯이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진실의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적인 위기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늘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해왔습니다. 1997년의 고통이 한국 기업들의 체질을 강화시켰듯 지금의 위기 또한 우리 사회의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하는 정화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설마 하는 안일함과 남 탓을 하는 냉소주의는 위기를 재앙으로 만들 뿐입니다. 숫자가 보내는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비책을 세우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튼튼한 기초 체력과 신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하며 고통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줄 의지가 있는지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0.1%의 붉은 신호등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길을 건너라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이 터널의 끝에는 더 성숙하고 단단해진 한국 경제가 기다리고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과 마음속에 있는 숫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실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함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0.1%의 신호가 보낸 마지막 경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이 이 경제적 폭풍우를 뚫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장편 다큐멘터리 0.1% 신호가 알려준 결론. 지금 한국 경제의 진짜 위험을 마칩니다.